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 미국의 그 전설의 투자자로 꼽히는 중에 한 명 레이 달리오가 네네네. 현금은 쓰레기고 네. 주식은 더 더 쓰레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봉현이 형님은 현금은 쓰레기. 네. 그래서 현금은 이제 월급 들어올 때마다 네. 주식을 사는데 네. 주식은 그래도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금보다는 더 쓰레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더 쓰레기인 구간이 지금인 거고 지금 이 시간을 벗어나면 다시 쓰레기가 아닌 정상적으로 자산으로 평가받는 그러면 쓰레기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더 쓰레기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싼 거잖아요. 싼 거죠. 예, 사실 그럼 그때 주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쓰레기라고 해서 그걸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더 쓰레기니까 사야죠. 더 싸니까 더 쓰레기를 사서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 그다음에 자산은 더 쓰레기라고 말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이 더 쓰레기였죠. 왜냐면 100년 그 미국이든 뭐 어디 우리 원화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이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물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 어떤 국제적인 이벤트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역사를 봤을 때는 현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아니 근데 그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말한 게 네. 그 주식이 더 쓰레기니까 더 사라 이런 말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거죠.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쓰레기라고 평가받으니까 아무래도 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600불이 됐고 삼성전자도 오늘 보니까 6만 원 깨졌더라고요. 깨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속상한데 예, 그래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지금 들고 있으면 어쨌든 매월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도 어쨌든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현금을 계속 모으는 건 장기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 어쨌든 통하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팽창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미 팽창을 많이 했을 때 사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본업에 충실을 했고 자기 업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평소에 이제 생활비 좀 아껴가지고 좀 추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온 거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나스닥 최고점 찍고 테슬라 1200불 막 찍었을 때 아 제발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 무조건 매수한다 라고 했고 지금 그 가격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지금 아무도 맞네. 매수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오를 때는 사고 떨어질 때는 팔고 맞네요. 이거 계속 그 누가 말했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역사를 반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반복했을 때 코로나 그 팬데믹 시절에도 정말 답이 없어 보였어요. 모든 언론에서 WD 본다. L자라고 그랬어요. L자라고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다 꺾인다 했는데 또 갑자기 어떤 맞아요. 그 연준에서 유동성 풀면서 그게 어쨌든 급반등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 저는 예측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 사실 정말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저 역시도 이런 오픈된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큰 채널에 나와서 자산을 사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기가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저의 이제 소신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살 거면 지금부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그 투자를 할 때 그 딱 돈과 기업 딱 그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투자자의 환경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봉현이 형님이 자기소개를 해주실 때 6년 동안 투자를 해오셨고 또 대기업에 있으면서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동안은 뭐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잘리지 않고 회사에서 오히려 승진을 하는 거지. 급여가 올라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받을 때 소비 다 하고 남은 돈으로 현금 하나도 남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건 고정적인 직업이 있고 거기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맞는 투자 방법 같고요. 만약에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거나 단타로 수익,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이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뭐 어떻게 이 시기에 사라고 하냐 유혹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맥락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20년 사실 너무 긴 것 같고 일단 10년 정도로 이제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사실 1, 2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매년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비싸서 한 달에 정말 아끼고 투자해봤자 한 15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거 사실 현금으로 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는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확률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좀 확실한 투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기 투자자나 뭐 트레이더나 뭐 그런 스윙 투자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좀 월 예측되는 네. 월 소득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조금씩 분할을 매수해도 뭐 네. 꼭 100만 원, 뭐 봉현이 형 거기서 또 그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범위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봉현이 형님은 현금을 다 쓰지만 또 현금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를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그렇죠. 또 베리에이션을 줄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연금저축펀드 책에도 썼지만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절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거의 매월 이제 배당이랑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급에 그걸 합쳐서 더 사고 다음 달 되면 그 이자랑 배당이 더 늘어나 있으니까 그걸로 또 사고 또 사고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 계좌 평가 총액의 평가 금액은 사실 지금 같은 장세의 변동은 있지만 실제로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용기를 조금 내고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좀 더 두 눈을 좀 부리부리하게 떠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은 뭐 10년까지도 아니고 이게 언젠간 또 반등을 해서 또 유명한 전문가 그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한 1년 뭐 이렇게 간다고 언젠간 물가가 꺾일 거고 그렇죠. 다시 우상향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삼성전자 딱 주신 주가 얘기해 주실 때 2년 전 주가 그거 얘기해 줄 때 딱 와닿는데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보다 힘들진 않지 않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풀린 돈이 있고 아직 그게 다 축구된 게 아니라면 그 전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기업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결국은 수급이 아닐까, 그렇죠. 유동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지금 사실 중개형 ISA 그 절세 계좌로 매수를 하면 아마 시가 배당률이 거의 3%가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예적금 지금 가입해도 이자 3%밖에 안 주거든요. 3%도 안 주는 게 아마 많을 텐데 워낙 예적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뭐 삼성전자가 망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원화 자체의 가치도 더 떨어질 텐데 사실은 뭐 같은 궤를 맥락으로 보면은 뭐 같이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현금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둘 바에는 중개형 ISA 그런 절세 계좌로 뭐 하락할 때마다 좀 적립식으로 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매수하는 것도 아니면 배당주나 뭐 맥쿼리 인프라 아니면 리츠 관련된 종목들 매수하는 것도 뭐 길게 봐서는 나쁜 투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ISA 계좌로 사면은 배당 소득세를 안 내죠. 그 중개형 ISA 계좌가 그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 정부에서 그 자금을 좀 주식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고요. 중개형 ISA 계좌로 매수를 하면 일단 계좌를 최소 3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거기서 나오는 배당 3년은 유지해야 돼요. 그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만 3년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유지하면은 뭐 배당 소득세가 소득에 따라서 뭐 200만 원, 400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를 하고 또 저율 과세 9.9% 과세를 주는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이시거나 직장인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중개형 ISA 증권 계좌가 있거든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내 주식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개별 종목 구매가 돼요? 그 중개형 ISA 증권 계좌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된 ETF도 다 매수할 수 있고 해외도 되고 해외 주식만 안 돼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가능하고 네이버, 카카오 다 가능하고요. 리츠, 배당주 다 가능하고 이제 펀드랑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까지 가능해요. 그거 되고. 하지만 애플, 뭐 테슬라, 그다음에 SPY, QQQ 같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연금저축펀드는 개별 종목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 일단 400만 원 정도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의 그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를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괜찮네요, 그거. 네, 그래서 3년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장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만 3년이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 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요, 또. 네네네. 그게 연 2천만 원. 네, 연 2천만 원씩 총 1억을 이제 넣을 수 있고요. 그 계좌는 좀 장기간 그 갱신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못 사나요? 네, 지금은 아직은 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규제화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그런 공식적인 그런 상품으로는 투자하는 게 어렵고 현물로 이제 거래소 통해서 매수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이게 사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또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또 막 멘탈을 다잡다가도 네네. 막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암호화폐 쪽으로 간다고 하면 막 루나 사태 터지고 네네. 막 셀시우스 이런 거 터지면 네네. 이런 거는 진짜 막 하루 종일 미디어를 막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막 수사가 되느니 마느니 막 그러면서 네네.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런 거가 터졌을 때도 좀 어떻게 멘탈을 좀 관리하면 좋을지. 우선은 사실 그 루나 사태나 그 셀시우스 사태가 그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대외적으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반영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된 상태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태가 와도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저도 비트코인이 뭐 해킹을 당해서 개수가 늘어났다거나 뭐 이런 거래 내역이 위변조됐다거나 그런 식의 이슈였으면 저도 아마 바로 시장가로 매도해서 현금화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하면 외부의 소음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제가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변에 저도 루나에 집중 투자한 분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 정말 비중은 작고 소액이지만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긴 했는데 그 어떤 프로젝트의 의도와 과정을 떠나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투자는 실패한 투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속상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리스크를 인지하고 투자를 공부 겸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도까지 저는 사실 막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고 대신에 어쨌든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좀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도 대외 변수에 따라서 언제든 내 자산이 정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공부를 했던 비트코인만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공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제 모아가고 있는 그 명품 주식은 S&P 500, 네. 뭐 나스닥 100, 애플, 테슬라 요 정도. 거기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나요? 삼성전자도 사실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ETF인 LIT ETF와 네. 그다음에 전 세계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있어요.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SOXX 그리고 국내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인 TSMC 이 정도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해외 리츠랑 국내 리츠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좀 들어가는 거고. 그 이제 나머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이 수많은 자산들을 월급이 생겼을 때마다 이제 그 시점마다 각 섹터별로 이제 비중을 정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편한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좀 여쭤볼 게 혹시 그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빅테크에서.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아마존이랑 넷플릭스는 개별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지금 아마 비트코인만큼 빠졌죠. 엄청 빠졌죠. 네, 비트코인만큼 빠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가 좋은 기업은 맞고 성장 산업도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이 자산에 포함되는 범주가 일단 경제적인 해자가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는 일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충분히 후발주자가 따라갈 수도 있는 사실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 업체들 말고 그 ETF가 오히려 더 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개별 기업보다는 전 그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게 좀 좋다고 좀 판단을 해가지고 두 개에는 사실 투자를 하지 않았고 아마존이 좋은 기업인데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스닥 ETF를 그냥 많이 샀어요. 거기에 사실 아마존이 꽤 높은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뭐 나쁜 기업이라서 아니면 공부가 좀 부족해서 안 산 거, 나쁜 기업이라서 안 산 것도 아니고 공부가 부족해서 안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러 종목을 사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엔 ETF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직장인인데 질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두 기업은 넷플릭스를 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제 원칙에 맞지 않는 기업이라 사지 않은 거고 아마존을 사지 않은 이유는 나스닥 ETF를 이미 충분히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 종목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네. 네이버 카카오는 그 명품 주식이 안 들어가나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존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100% 네이버, 카카오만 사지 말고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IT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을 뭐 6대4나 5대5 비중으로 같이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좀 역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네이버랑 카카오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치달으면서 요거에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여전히 좀 이렇게 이런 하락장이 되면 되게 불안해하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에게 한 말씀. 뭐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냥 저희 자본주의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저한테도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원래 사람들은 그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가장 쉽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팩스가 있고 전화기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치를 알고 그런 기업을 만들거나 또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은 뭐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그 기존 2000년 초반 그 시대에 막대한 부를 좀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 역시도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뭐 다 가치가 있고 뭐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모두가 지금처럼 투자를 깊이 할 때 뭐 특정 자산, 뭐 그게 주식이 됐던 암호화폐가 됐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올바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자가 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그런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 지금처럼 좀 부정적인 상황일 때 한번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좀 투자를 용기 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혹시 그 암호화폐 이런 쪽에 이제 좀 시가총액이 더 앞으로 확대가 되고 시장이 좀 커지려면은 소위 큰 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거기에 흐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그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는 시장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 기관이라고 해봤자 뭐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뭐 그런 헤지 펀드들을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정도라 뭐 기관이나 기업의 투자는 아예 없다고 보는 정도가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실제로 금 같은 경우는 그 현물 ETF가 2000년도 초반에 나오고 나서 지금 한 5배 정도 이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 자체도 많이 오른 그런 이력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사실 아주 신생 자산이고 각국에서 이제 그 투자 기관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라서 사실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아마 지금 그 미국 제외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선물 상품에 대한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실제로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캐나다 그리고 호주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8개 정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장 자본시장 규모가 큰 이제 미국에만 아직 상장이 안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좀 현물 ETF가 이제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또 여러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개인 주도라서 변동성이 크지만 변동성도 안정적으로 이제 좀 줄어들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늘어나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의 자금 유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뭐 동인도 회사까지 올라가 보면 500년이 넘은 자산이고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원시 시대까지 올라가면 뭐 4, 5천 년 된 자산인데 암호화폐는 이제 막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뭐 지금 태어난 분들 아니면 지금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은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관 투입이 들어오고 나서 사면 늦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사고 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유럽 그리고 캐나다, 호주에서 현물 ETF가 나왔고 금 같은 경우도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많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가격이 많이 오른 뭐 과거 이력이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게 디지털 골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각국 정부에서 제도화되고 규제화돼가지고 뭐 현물 상품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좀
이미 기간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놓고 나중에 들어왔을 때 좀 오르면 팔고 뭐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조금 늦다라는 말은 워낙 큰 손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오르고 나서라는 거죠. 아무래도 가치가 올바로 평가받으면 비싸고 그럼 그 비싼 자산을 쌀 때 사야 되는데 쌀 때는 큰 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큰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 놓을 수밖에 놓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진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화폐에 적용한 최초 사례다. 그리고 이게 왜 그 지난 10년 동안 가치를 갖게 됐는지, 지난 12년 동안 금 현물의 가격이 총 15% 정도, 20%밖에 못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0원에서 600조에 이르는 자산이 됐는데 그것까지도 다 공부를 해보시고 앞으로도 이게 0에서 600조가 됐는데 600조에서 다시 0원이 될지 600조에서 6천조가 될지 본인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기 전에 천천히 매달 적립식으로 그다음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너무 말이 길었나? 아니요. 그 암호자산 쪽에 그 개인이 아무래도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네. 2018년 그때 고점 찍었을 때 그때 분위기도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나요? 거의 지금보다 더 많은 개인이 더 개인이 주도를 했었고 지금 사실 그 잘 찾아보기만 하면 테슬라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이제 IT 기업들 미국으로 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그건 마진콜 얘기 막 나오고 예, 거기는 지금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모자라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으로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엘살바도르라는 어쨌든 그 국가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국가의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두 번째 국가인 국가 예산으로 사요? 예. 그래서 원래는 국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그건 지금 잠깐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5월달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인구 500만 정도 조금 넘는 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해가지고 2018년도 대비해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기관과 국가가 이제 들어온 건데 그렇구나. 네, 사실은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개인이 주도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확실히 기관들이 그래도 좀 들어왔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팩트고 그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고 테슬라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고 여러 헤지 펀드들에서 어쨌든 그 자체 펀드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죠. 실제로 그 미국의 그 투자기관들, 금융기관들도 전통적인 그런 데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투자도 많이 하고. 아마 직접적인 투자는 지금 전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거나 벤처 캐피탈에 일부 자금을 태운다거나 그 정도의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아마 벤처 캐피탈을 사는 거군요. 네, 그 회사의 지분을 산다거나 거기서 파는 이제 상품들을 사는 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건 아니고 그 대신 그걸 다루는 그런 기관들, 거래소 이런 거를 사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투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여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면 기업에 따라서는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도 생길 것 같고요. 네. 혹시 좀 궁금해진 게 요즘에 CBDC 얘기도 좀 하잖아요. 네네네. 그 중앙은행에서 자체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 전자화폐를 만드는 거, 그게 좀 도입됐을 때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아마 이 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화된 전자화폐가 나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그 민간이라고 해야 되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화폐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지금 각국 정부에서 말하는 중앙 CBDC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전자화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현금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각국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통제받는 이제 화폐이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각국 정부에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이제 탈중앙화된 전자 자산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범되지 않는 고유 영역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인플레이션 해지, 가치 저장 수단, 뭐 디지털 금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리잖아요. 네. 현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만 보면 아니지만 2020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직전 사태로 돌아가 보면 그때 사실 샀었어도 여전히 괜찮은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에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비트코인만 콕 집어서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 주식하고 채권도 상관관계가 반대로 돼가지고 이게 포트폴리오에 같이 꾸리잖아요. 근데 지금 다 빠지잖아요. 지금 진짜 다 빠졌으니까 사실은 네. 정말로 지금 갑작스러운 각국 중앙은행의 뭐 긴축으로 인해서 다들 놀란 상태다. 그래서 갈피를 다 잃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위험해 보이고 유동성이 쉬운 자산부터 매도해서 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다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은 그걸 예측할 수가 없고 그냥 가장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하는 것만이 뭐 오래 살아남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아졌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비트코인을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을 많이 찍어내서 발생하는 거니까. 측면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비트코인이.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그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돼 있는 그 어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자산이 태어났고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가격이 오른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찰리 채플린의 말이 생각나네. 어떤 그 가까이서 보면 인생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비극이고. 멀리서 보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네, 그렇죠. 그 오늘 딱 그 봉현이 형님의 그 봉천동의 현자. 봉천동 현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멀리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야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6개월 동안 빠졌지만 이 6개월이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이 투자의 전부는 아니니까 또 맞아요. 진짜 우리가 처음에 투자할 때 다 장기 투자할 거고 네. 5년, 10년 다 간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6개월이었으니까. 6개월 만에 지금 거의 자산이 뭐 지수가 일단 뭐 30%가 빠졌으니까 하시면 좀 그러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전설의 투자자분들이 좀 얘기한 약간 그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들 있잖아요. 너무 정답과 같은 이야기들. 뭐 레버리지 쓰지 마라. 네. 여윳돈으로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라. 그런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뼈에 사무치죠. 레버리지 쓰지 말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네. 거기에 또 한 줄 더 해주시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제한력이. 자산을 타는데 그게 내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네. 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지구는 둥글고 지구촌 시대잖아요. 네. 이제 너무 내수에만 국한돼서 뭐 국내 1등이 삼성전자니까 난 삼성전자 뭐 몰빵할 거야 이런 물론 그것도 좋은 투자지만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지난번에 와서 오셔서도 얘기해줄 때 이게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네. 이 말씀이 이 책의 제목인데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선 주식이라는 거는 뭐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 때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이제 명품 자산이라고 네. 오늘 계속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인 거고 월급날 주식을 산다는 이제 그 현금을 네.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를 그냥 현금으로 두지 말고 네네. 다 이런 명품 자산으로 바꾸는 거 네. 그걸 다 이제 함축하고 있는 한 문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에도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써놨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뭐 부동산은 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 전에도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거를 지속적으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남의 아파트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을 비관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은 놓쳤다고 한다면 부동산 말고도 우량한 주식이나 우량한 자산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젊은 세대가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거고 네. 그게 반응이 조금 좋게 돼가지고 뭐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까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책의 제목은 주식이라고 썼지만 네. 우량 자산, 부동산 중에서 1등
예. 그리고 주식 중에서 1등, 암호화폐 중에서 1등 하면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책을 좀 네. 자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그리고 아까 네. 뭐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또 비트코인 그 네. 투자를 하는 방법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도 많고.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를 내면서 배운 것들을 네,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정리해가지고 네. 책으로 좀 준비해볼까라는 생각도 네, 갖고 꼭 있습니다.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윈터 네. 투자기에 이런 겨울이 뭐 적게는 1년, 2년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네. 그 시기에 이제 봉현이 형님의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 나오면 큰 네.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제 스스로를 좀 위로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위로하고 또 제가 만약에 알고 있는 부분들 최대한 아직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조금 많지 않은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접해서 좀 위험한 투자를 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최대한 제가 대한민국 납세자로서 국민으로서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좀 출연해 주시고 또 책 좀. 신간 나오면 또 출연해 주시고. 네, 기회 되면 또 불러주시고 옹달 책방 구독자분들이랑 또 같이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든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가 쉬운 뭐 암호화폐랑 주식부터 반응이 이미 왔고 부동산 역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좀 약간 외곽 지역부터 균열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추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뭐 가만히 있어도 위기는 다가오고 또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도전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이롭게 바꿔 나갔고 그래서 인류는 번영하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지금 많이 불안하고 속상하지만 어쨌든 현금을 들고 있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결국 떨어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살고 있는데요. 일단 열심히 현업에서 일을 하고 또 세금을 내고 우량한 자산에 성실하게 투자하면서 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하락에 너무 기죽어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같이 이제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다음번 성장 사이클 때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지금 뭐 같이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 시기에 공부들 많이 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고 이 시기에 또 적절한 투자법 계속 고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봉현이 형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